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연휴 잘 쉬셨어요?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오셔야죠. 오늘 10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좀 높이자, 그걸 좀 생각해보자 하는 취지의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잖아요. 오늘만큼은 더욱더 주변의 임산부를 배려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암동에 나와 있는 마지연입니다. 오늘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 불고 날이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약한 비가 이어지며 흐리겠는데요. 다행히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아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특히 강 주변이나 터널 출입구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도 예상되어 있는데요. 곳곳에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2.1도, 청주가 14.1도, 대구가 13.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과 대전 23도, 부산 24도로 대부분 지역이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맑고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병역 특례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야구 축구 경기 정말 재미나게 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왜 이렇게 커다란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병역 특례. 병역 면제 문제죠. 이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병역 특례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대표적으로 대립되는 주장은 어떤 거예요? 예, 예상하실 것 같아요. 세계 무대에서 그만큼 우리 국제 무대에서 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상은 응당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 개도국 시절에 도입된 군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다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병역 특혜는 원래 1973년에 체육예술계의 국위 선양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금은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진 데다가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더 이상 좀 금메달을 따기 어려운 국제대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아시안게임이 어떤 합법적 병역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런 국제 경기가 끝나면 병역 특례 관련해서 논란이 있곤 했는데 네. 이번엔 더 센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그 방탄소년단 있죠. 네. BTS 얘기에서 그러면 어떤 게 예술이고 어떤 게 문화냐. 이거는 예술이고 이거는 예술이 아닌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는 e스포츠, 바둑 이런 것들이 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거 컴퓨터 게임인데 저게 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근데 사실은 또 e스포츠도 그런 동체 시력이라든가 어떤 손 감각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받아들이는 분들마다 요거는 스포츠로 인정해줘도 된다. 문화체육이다. 요거 좀 생각하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무임승차처럼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도 계속 있었습니다. 예, 병역 특례에 대한 논란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이자 1,500억 원입니다. 정부가 올해 연중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에서 113조 원 이상을 빌려 쓰고 이자로 약 1,5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자만 네. 1,500억 원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그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9월 말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113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정부 지출이 확연히 많아졌던 2020년 때 연간 대출액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정부 일시대출이라고 그러셨는데 대정부 네. 일시대출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해서 네.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수중에 돈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쉽게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 정부는 3월에 법인세를 걷어들이고 6월에는 소득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좀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일시 대출로 자금을 융통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 그래도 9월 말 현재 정부의 이 한은에 대한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갚은 거죠. 113조 6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건 이 마이너스 통장 이용 금액이 계속 이게 수시로 빌리는 돈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 수급 불균형이 심해졌다라는 지적입니다. 이게 개인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썼다가 넣었다가 월급 나오면 또 메꾸고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는 게 그렇게 건전한 재정은 아닌데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었군요. 국가 재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돈 빌려 쓰고 갚고. 근데 이자가 엄청나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고교 자퇴입니다. 지난해 한 해에 고등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만둔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지난해만 2만여 명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 2만 3,440명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자퇴생 규모는 2019년에 2만 4천여 명에 달했지만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 1만 5천여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증가세를 거듭해서 다시 2만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좀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미 비대면 수업에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 수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대면 수업에 또 적응하기 어려워서 자퇴를 선택했다라는 분석이 중론이고요. 여기에 서울 주요대 정시 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정책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좋지 않을 경우에 그냥 자퇴를 해버리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에 그냥 수능을 보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도 역시 입시하고 관련이 있었군요. 네. 근데 고등학교 자퇴생이 2만 명을 넘어서고 2만 명 정도가 된다. 근데 입시 때문이다. 공교육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필요합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 난자 동결입니다. 난자 냉동으로 불리는 난자 동결 보관 시술 건수가 누적 4,500건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35세 전후의 여성이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난자 동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택하시는 분들도 늘어난 거죠. 네, 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시술 건수의 70% 가까이, 69.3%가 35세 이상이었는데요. 과거에는 그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전에 이 가입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어떠한 수술이나 질병이 없이도 결혼, 임신,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임신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라는 우려 때문에 난자를 이렇게 얼려서 동결 보관하려는 여성들이 많아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출생 시대다라고 하지만 여성들이 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로도 읽을 수는 있겠죠. 네. 예, 여기에다가 요즘에는 이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난자 냉동 사실을 고백을 한다거나 좀 미디어 보도에도 많이 노출이 되면서 대중화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뭐 부와 명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권력, 뭐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랑을 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진짜 이게 실감이 되거든요. 오늘도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닥터 하우스 지금 만나보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일석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뭡니까?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퀴즈부터 드릴게요. 네. 이 부위는 우리 몸 중에 팔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손을 머리 뒤로 보내거나 몸으로부터 멀리 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부위는 어디일까요? 손을 이렇게 조종해야 되니까 뇌. 제가 정형외과 전문인데 틀렸습니다. 그렇죠. 답이 될 리 없는데. 뭡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예. 이 부위는 상체에 있습니다. 상체, 팔. 어깨인가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깨가 결리고 아파요.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은 어떤 질병인가요? 오십견이란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면서 어깨 관절이 점점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인데요. 어깨가 얼어붙는다고 할 만큼 운동이 제한되면서 통증이 심한 질환이죠. 오십견은 원래 명칭이 아닌가 봐요. 사실 오십견은 정확한 진단명이 아닙니다. 오십견은 50대 무렵의 어깨를 뜻하는 일본식 표현인데요. 50대 발병률이 높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게 또 일본에서 왔으면 우리가 또 이거 또 지향해야죠. 그러면은 유착성 관절낭염, 그러니까 오십견. 오십견은 왜 생기는 거예요? 오십견은 보통 1차성 오십견과 원인 질환이 있는 2차성 오십견으로 구분하는데요. 1차성 오십견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병하고요.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이 발병합니다. 2차성 오십견은 뭔가요? 2차성 오십견은 원인 질환이 있어서 생기게 되는데요. 흔하게는 회전근개 손상이나 석회성 건염 등 어깨 질환이 있을 때 통증을 피하려고 운동 범위를 줄여서 사용하다가 점점 굳어지는 경우에 발생하고요. 또 뇌졸중 후에 마비가 오거나 골절 등으로 기부스를 오래 한 경우에도 못 움직여서 점점 굳어지는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제 친구도 병원에 갔는데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전근개 파열이랑 오십견이랑은 다른 거죠? 네, 다르죠.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어깨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오십견이라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로 이루어진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찢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증상도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팔의 운동 범위인데요. 회전근개가 문제인 경우는 아파서 못 움직이긴 하지만 반대편 손으로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 올리는 듯하게 수동으로 움직이면 다 들어 올려집니다. 근데 오십견인 경우는 반대편 손으로 움직이거나 했을 때 움직여도 운동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점점 들으니까 오십견의 증상 더 궁금해지네요.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예. 오십견 초기에는 어깨가 뻣뻣한 느낌이 들고 팔이 잘 올라가지 않으면서 어깨를 올리려고 할 때 통증이 심해요. 주로 밤에 심해지고요. 돌아 눕는 것도 어려워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간단한 일상생활도 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거 너무 흔하게 다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닌가 봐요.
흔한 질환인 건 맞습니다. 네. 오십견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지난 2017년에는 75만 명 정도 되고요. 2021년에는 8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미 많던 환자가 5년 새에 12만 3천 명 정도 늘어났는데 특히 2021년에는 2020년보다 8만 명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환자 수가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은 거예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이 고령화나 스포츠 활동의 증가 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일정한 자세로 하는 작업들이 증가하고 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들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45이거든요. 근데 올해 부쩍 어깨가 좀 결리는 것 같은데 저도 혹시 50견일까요? 의심된다면 자가진단법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성의 경우 브래저를 착용하거나 풀 때 팔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으면 오십견을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이정수님처럼 남성의 경우 팔을 뒤로 돌려서 손이 허리띠 위로 10cm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웠을 때 팔을 벌리고 어깨, 팔꿈치, 손등이 모두 자연스럽게 바닥에 닿지 않아도 오십견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견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원인 질환이 있는 2차성 오십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에 대한 치료가 동반되어야 증상이 호전되니까요. 회전근개가 파열되거나 너덜너덜하게 약해지거나 뼈에 부딪히는 충돌증후군인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각각의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엑스레이와 초음파, MRI 등으로 검사를 하고 원인을 동반해서 치료해야 되죠. 다른 원인이 없는 1차성 오십견인 경우는 운동요법으로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서 운동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사요법이나 약물치료, 물리치료 또는 체외 충격파 등으로 통증하고 염증을 조절해서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하죠. 장시간의 치료에도 호전이 없으면 치료사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50견이 자연스럽게 나이 먹으면서 찾아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장시간 관절이 고정된 상태로 있으면 오십견이 쉽게 오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운동 등이 도움이 되고요. 기지개를 한 번씩 이렇게 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 건강과 50견을 탈출할 방법을 싹 다 알려주신 우리 박일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보철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보철과 전문의 김재현입니다. 다음 주제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 전에 이정수님, 네. 우리 치아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일까요? 한 2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견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치과 의사들은 건강한 자연 치아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봅니다. 오, 엄청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치아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총 28개니까요. 치아를 건강하게 모두 보존하고 있는 사람은 약 8억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입안에 있는 거죠. 와, 그거 완전 그 가격 완전 슈퍼가 한 대인데, 와, 제가 나름 건치거든요. 이거 슈퍼카에 밑으로 있다.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이 치아를 소리 소문 없이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소리 없는 치아 암살자, 치아 교모증입니다. 암살자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겁이 확 나는데 치아 교모증이라는 게 뭐죠? 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치아는 평평한 모양이 아니고 약간 다듬어지지 않는 산길처럼 물퉁물퉁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위가 소화하기 쉽도록 잘게 부수고 이 턱의 움직임을 잘 유도하기 위해서죠. 뭔가 느낌이 진짜 맨들맨들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 치아 교모증은 치아의 겉면인 범랑질이나 내부의 상아질이 닳아서 평평해지다가 더 악화하면 치아의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치아가 짧아지고 평평해진다고 이게 문제가 됩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점점 교모증이 악화하면 겉면인 범랑질이 닳아서 상아질이 드러나는데요. 이러면 찬물을 마실 때 또는 단단하거나 이제 질긴 음식을 씹을 때 시린 증상과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다 치아의 머리 부분까지 아주 평평하게 닳는다면 이제 치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뭘 먹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낄 뿐더러 심지어 이제 잇몸까지 상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치료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아프지 않더라도 치아가 짧아지면서 턱의 위치가 변하고 얼굴의 모습이 변하게 되니까 치료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서서히 진행되고 짧아지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갈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소리 없는 치아 암살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되기 때문에 큰 증상을 느낄 수 없고 그러니 조기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짧아지고 드러나면 이제 시리다고 하셨는데 그때 치료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미 통증을 느꼈다면 마모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이제 안에 있는 신경에 자극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 치아 교모증은 왜 생기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음식물을 먹기 위해 치아를 매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세하게 조금씩 닳게 되는데요. 보통 이게 치아가 닳아진 정도만큼 몸이 보상해서 일정한 턱의 위치를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유독 단단한 음식을 이렇게 많이 씹거나 치아가 잘 못 물리는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특히 잘 때 이를 이렇게 가시는 경우 치아 교모증이 생길 수 있죠. 치아 교모증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치아 교모증은 진단이나 치료 계획이 중요합니다. 교모증의 악화 정도와 개인 상태에 다르겠지만 레진으로 충전 치료를 하거나 인레이 혹은 신경까지 악화된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먼저 진행한 후 이렇게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치료 전후가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톡스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톡스는 그냥 미용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치과에서는 이갈이 치료를 위해서 진행합니다. 아, 이갈이가 치아 교모증의 원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는 동안 일어난 이갈이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므로 교정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 교근이나 측두근에 보톡스를 주입해서 근육의 힘을 약하게 하고 근육의 두께를 줄여 이갈이로 인해 생기는 치아 마모를 막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치아 교모증의 예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치아에 자극을 많이 주어 교모증을 일으킬 수 있는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탄산이 들어있는 음료도 줄여주세요. 그건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씹기 위해서는 이가 맞물리고 갈리면서 음식물을 분쇄하게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교모증이 더 잘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산이 들어간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치아를 포화하는 에나멜층을 녹여서 치아 교모증이 나타나기 좋은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줄이거나 먹지 않는 것이 좋죠. 그리고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선택하고 마모제가 적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치아 교모증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조용한 암살자 치아 교모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김재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엄마가 되기 위한 1% 엄마 코칭 샤론쌤 이미애 코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지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재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뭐 시간 끌 필요 없이 주제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이거 잘못 썼다. 4대고시 아니야? 4대고시. 이게 이거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외무고시 있었고 행정고시는 지금도 있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임용고시, 언론고시까지. 4세고시면 이게 뭐 4세고시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4살인데 무슨 시험을 본다. 저 좀 느낌 오는데요. 이게 아마 이렇게 엄마들 사이에서 속칭 약간 영유라고 하는 예, 그런 곳. 예. 그러니까 영유. 예. 우리가 흔히 영유라고 하는데 정식 유치원은 아니고 네.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네. 근데 학원이랑 고시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3살, 4살 그 이제 인생에 네. 이제 고시에 버금가는 예, 이제 그런 어려운 시험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제 엄마들께서 이제 유명한 영어 학원 앞에 이제 줄을 서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어 학원에서 좀 어떤 스타일의 좀 이제 시험이 나온다. 그런 족보도 함께 공유하고 아이고야. 예, 좀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군지에 사는데 보니까 네. 이제 레테 시즌이 왔더라고요. 네. 예. 뭐 전문 용어가 또 뭐 하나 나왔어요. 레테 시즌. 레테. 예. 레테가 야, 뭐예요? 레테 이제 저 장애인 아나운서 더 헷갈리기 전에 네. 몰라요 이거 잘. 몰라요. 그리고 4세 인생에 무슨 고시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자, 두 번째 힌트 주시죠. 이 누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예인이 엄마, 예인이 레테 어떻게 됐어? 예약했어? 아직 결정 못했어. 아, 뭘 고민해? 여기 보내려고 과외하는 애들도 많아. 같이 보내자, 응? 비용도 좀 부담되고 이거 꼭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아이, 솔직히 이 동네 꼬맹이들 중에 어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어딨어? 그렇긴 한데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아, 예인 엄마, 빨리 결정해. 아하. 고민되지. 이런 거구나. 네, 네. 이거 고민할 수밖에 없겠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면. 자, 미취학 아동들 이 유아 영어 학원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영유라고 불리는 여기 네.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유아 영어 학원 어떤 곳입니까? 네. 보통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네. 네, 정확히는 유아를 위한 어학원입니다. 네, 영어학원에서 유치원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학원이고 사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학습적인 부분이 강조되죠. 예, 그래서 학습식이냐, 놀이식이냐, 절충식이냐 또 구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킨다. 예, 돈을 많이 받으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뭐 딱 이제 그 어학원에 가면 한국어를 아예 못 쓰나요?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대부분 셔틀버스가 운영이 됩니다. 네. 네, 셔틀버스 운영이 되고 9시 30분에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굿모닝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중언어, 바이링거 이중언어 쓰시는 한국인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 수준은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렇게 하고요. 급식도 됩니다. 예,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과목 학습 뭐로 과학, 미술, 수학 이런 교과 수업도 하고요. 또 중간중간 간식도 먹고 3시 30분이면 셔틀버스를 타고 귀가합니다. 네. 아무래도 영어를 배우러 고시니까 한국어 사용은 제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유치원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영어가 주 목적인 학원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또 뭐 레벨을 나눠서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고 레벨에 맞게 또 영어 수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레벨 테스트 이러면 더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영어 수업이다 보니까 어릴 때 집에서 공부한 애와 처음 오는 애랑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만 합격을 하고 합격한 상태에서 반을 나누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알파벳 쓰기나 철자와 발음을 이해하는지 보고요. 그리고 만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는 가서 배우겠습니다 하면 실제 인기 있는 학교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준비해주는 또 학원이 있습니다. 야. 네, 그래서 말도 안 프랩이라고 하죠. 예, 준비 학원도 있고 사실은 아름아름 1대1로 집에 와서 영어 이제 이 유아 영어 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테스트 준비해준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와. 그리고 떨어지면 재수합니다. 야. 그래서 고시 얘기를 하신 거구나. 네. 4세 고시. 와. 그러니까 네. 그 유명한 유아 영어 학원을 들어가려고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까지 해서 네. 그리고 떨어지면 재수까지 해서 네. 거길 들어가니까 4세 고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근데 너무 귀여운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을 볼 때 이제 캣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네. 이제 빈칸 A
T 이렇게 됐을 때 빈칸에 이제 C가 들어가는 거는 애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서는 보니까 이제 그런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베이비시터 있잖아요. 네. 애 보시는 분, 네. 그분을 아예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베이비시터 필리핀 그쪽. 예 구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배우러 가는 건데 알아야 배우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만큼 수요가 있고 또 인기가 높다 보니 테스트를 보고 이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지금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자, 자료 한번 보시면요. 네. 2017년을 기점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전국에 2023년도 기준으로 847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 551곳, 즉 65.1%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고요. 네. 강남 4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114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아 영어 학원에 안 다녔다고 해서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뭘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에 대한 약간 강박증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만큼은 좀 영어를 잘 가르치고 싶다. 좀 이런 욕심도 많으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어릴 때 이제 배우게 되면 이게 공부가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좀 체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좀 점점 어려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엄마들 생각이 학교를 가려면 이제 특히 좋은 학교 가려면 많은 과목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미리 빨리 배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영어는 초등 저학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초등 입학 전에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씩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는 엄마가 집에서 하는 엄마표 영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처음에는 아주 창대하게 시작을 하지만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승전 영어 학원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방금 샤론 쌤도 말씀하셨지만 비싼 비용 이게 굉장히 비싸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비용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6월 말 기준인데 유아 대상 영어 학원 745곳 중에서 월 학원비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곳이 407곳,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곳이 34곳, 300만 원 이상인 곳도 2곳이다 이럽니다. 평균을 내면 월 143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이에요. 그게 정말 이게 사실 어쩌다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달달이 매달 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부담이 정말 많이 되는 돈이고 또 애가 뭐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뭐 둘, 셋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정말 부담이 커지는 거라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좀 이제 아웃풋도 이제 뭔가 자꾸 기대하는 기대를 기대하는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이라고 잡는다면 네. 아이가 둘이면 400. 어마어마하죠. 넷이면 매달. 그렇죠. 매달 400만 원을 어학원에 낸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애 잡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많고 또 워낙 카더라가 많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OX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어 유아 영어 학원에 대한 카더라 뭐가 있을까 한번 가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가성비가 떨어진다? 기대만큼 뭐 좀 안 됐다 이런 얘기인가? 가성비가 떨어진다.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카더라는요. 유아 영어 학원 가성비가 떨어진다. 네. 즉 내가 투자한 금액과 시간 대비 아웃풋이 약하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자, OX판 들어주세요. 저는 O. 이게 가성비 차원에서 보면 아, X예요? 이게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녹아 그냥 애들이. 하마마마마 별다른 말 하지 않아도. 그랜마 막 이러면 아이고 내 새끼 영어를 이렇게 이런다고.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비용 듣고 너무 놀라서 이 정도 비용을 내고 내가 만족할 수준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이게 들어요. 만족도의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네. 초등학교 때 보면 이제 어떤 애가 이제 영어를 특출나게 잘해요. 그래서 딱 보면
아, 또 그 영어를 어릴 때부터 또 배웠던 애고 이제 이러다 보면 아, 역시 그 비용 값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영어학원. 들어요. 네. 예. 그래요? 본다면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듣는 얘기는 항상 옆집 아이의 실패 사례. 갔더니 소용없더라, 돈이 아깝다, 다 소용없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 아, 예. 들인 돈 대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요 또 반대로는 좋은 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배운 걸 다시 복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후속 작업이 있을 경우입니다. 보통 제가 쫄래쫄래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방 메고 쫄래쫄래 다니는 애들은 돈이 아까운 거고요. 네, 갔다 와서 다시 엄마가 공부시켜준 아이는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학원을 쫄래쫄래 많이 다녔어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유아 영어 학원 카더라 두 번째 보여주시죠. 자, 영어 실력 초등 3학년이면 다 비슷해진다? 자, 한번 OX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거는 아주 큰 X. 저는 뭐라고? 아니 실제로 저런 말을 네. 많이 들었어요 엄마들한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막 영어를 막 강조하진 않은 애라 걱정이 정말 많이 됐는데 엄마들이 3학년쯤 되면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비슷해 열심히 하니까 비슷해지는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끝이 없고 계속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것도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예를 들어서 유아 영어학원 졸업 후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보면 3년 공부했더니 아이가 영어를 잘해요. 자, 이제 너는 영어는 잘했으니까 하산해라. 이러고 이제 수학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영어 실력이 빛의 속도로 없어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너 정말 영어학원 다녔니? 할 정도. 사실 어디에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도 영어 공부를 해야지만 어릴 때 배웠던 경험이 실력으로 바뀝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알잖아. 어학이라는 건 하루라도 안 하면 금방금방 이렇게 낮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영어 학원을 나와서 초등학교 때도 꾸준히 한 아이와 영어 학원 나왔으니까 하산해라. 그냥 초3 되면은 비슷해진다. 근데 꾸준히 한 아이는 계속 달린 아이는 잘 하더라. 이런 얘기고. 자, 세 번째 유아 영어 학원 카더라는 뭘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아이에게 언어적 혼란을 준다. 아, 이거는 이제 모국어와 동시에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 그 나이에는 그렇지. 그렇게 되죠. OX판 들어볼까요? 저도 O. 네. 저는 왜 X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뭐 모국어를 먼저 배워야 된다 이런 말도 저도 듣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부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는 미국인이고 엄마는 한국인인데 애가 이제 두 가지 언어를 그냥 받아들이면 문제는 또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 어렸을 때 받아들이면. 네. 오. 잘 모르겠어요.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하. 네. 물론 헷갈리죠. 아이마다 다르다는 전제하입니다. 100%는 아닙니다. 유아 영어 학원에 다니는 시기는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학습해야 하는 이중 언어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 환경 안에서 두 가지 언어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모국어의 언어적 발달 속도가 지연되는 경우에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2 외국어로 배우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도 실제 교민이나 아니면 공부 때문에 온 학생들에게 대부분 모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한 개의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배운다면 두 번째 언어를 배우기가 훨씬 쉽다는 생각이에요. 네. 우리 같이 영어 배운 사람은 영어를 하라고 그러면 한국말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영어를 영작하듯이 하잖아요. 근데 영어 학원에 어려서부터 다닌 친구들은 그냥 영어가 영어로 나오거든요. 영어로 생각. 네. 그러니까 우리말 단어하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수학을 풀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보면 또 알게 되더라고요. 네. 자, 사연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유아 영어 학원 6개월 차 6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원 다니고 나서 말수가 확 줄었어요. 주변에서는 5살 때부터 보내라 했지만 너무 어린 것 같아 6살인 올해부터 보냈는데요. 등원길은 늘 울음바다에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니 이 욕심을 내려놓고 일반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 고민입니다.
주변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진다는데 이거 계속 보내는 게 맞을까요? 자, 고민되죠. 네, 저는 이런 경우에는 보내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벌써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이 아이가 공포 속에 있는 거죠. 자, 사실은 아이들이 또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옵니다. 재밌어 하고 영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6개월 정도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미 문이 닫혀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이거는 더 나쁘게 본다면 영어 자체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스톱하고 좀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천천히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6살 때 영어 못한다고 이 아이의 인생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괜히 계속 다니다가 영어 울렁증에 빠져버리면 다음부터 영어 싫어해버리면 이거 큰일이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이 중요한 것 같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렇다면 유아 영어 학원을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가도 된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보내고 싶다면 보내세요. 보내고 싶다면 보내고 싶다면. 네. 왜냐하면 이게 유아 영어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매일 6시간 혹은 5시간씩 꾸준히 영어에 노출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엄마표를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용두사미가 돼버리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그 기질이라든가 영어에 대한 태도라든가 집안의 경제 상황 다 고려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보내기로 결정이 됐다면 네. 좀 어떤 영어 학원을 좀 보내는 게 좋을지 저는 이제 외국인이 있어서 조금 이제 좋아서 이제 보냈더니 네. 그 외국인이랑 아무 말 없이 이게 요리만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기준으로 좀 보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네. 물론 외국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죠. 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엄마들이 처음에 비싼 돈을 냈다고 빨리 결과를 보게 되는 조급함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형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또 놀이를 또 위주로 하는데 아니면 절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사교육 기관이지만 그래도 교육 기관이다. 그러면 이 학원을 만든 사람의 교육관, 그다음에 교육 과정, 그리고 요즘 또 이 강사의 그 수준, 강사의 그 자질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가 좋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영어가. 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확실히 요즘 세대에 살기 편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 그래서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게 영어가 재미있고 매일 그다음에 꾸준하게 배우면서 스며들게 하는 데라면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코치님 자녀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알고 있는데 영어 교육 어떻게 하셨어요? 팁 좀 주세요.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 둘 다 유치원도 안 보냈고요. 예, 그 당시에 유아 영어 학원이 있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아이랑 같이 비디오 보고 책 보고 그리고 책방에 가서 원서 사다가 같이 풀었습니다. 즉 엄마표 영어를 일찍 시작한 사람이죠. 90년대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요. 그리고 외국에 뭐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시험 볼 때도 학원에서 컨설팅 받은 적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저희 아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로봇공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는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딸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영어의 그 공인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IBT 토플 120점인데요. 예, 그냥 혼자 공부해서 118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면은 이쯤 되면은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해요. 그 엄마표 영어가 사실 저희 엄마들의 이 로망이긴 한데 네. 그 비결이 좀 어떤 거였는지. 일단은 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해서 한답니다. 필요하다. 예, 우리가 보통 외국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국제 결혼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를 하니까 내가 재미있다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다. 아니면 비디오가 소리가 들린다. 내가 주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어릴 때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워야 됩니다. 시험용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모국어 배울 때는 엄마가 계속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을 걸죠. 자, 모국어는 듣습니다. 먼저 듣고 들은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본 대로 씁니다. 이게 모국어입니다. 이래서 사실은 중학교 입학 전에는 모국어 스타일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시험이 있어요. 네. 중학교 시험이 있고 입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용 영어로 전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언어로 배우는 시기와 시험용으로 배우는 시기가 구분돼야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시험용 시기가 있구나. 그렇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은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인 유아 영어 학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들 싫어하고 부담스러운데 왜 오래 지속되었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부자가 됐고 우리나라의 공교육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그 영어 학원의 그 커리큘럼이 우리 학교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로. 그러면 부모의 부담은 적고 그쵸. 예. 아이들은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궁극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재미있게 배워야 되는데 네. 우리 때만 해도 시험용 영어를 배워놨으니까 맞아요. 외국인이 앞에 있으면 한마디도 못해요. 입도 못 열죠. 입도 못해요. 이게 안 떨어져요. 이게 네. 붙어가지고. 네. 신지연 씨 아이들도 거기 다녔어요? 저는 사실은 그 학원은 안 다녀서 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한 게 뒤로 갈수. 왜냐면 제가 영어를 전공해서 좀 자만하고 엄마표가 가능하네. 아니, 자만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우 이게 어릴 때 했던 애들이 잘하긴 잘하더라고. 그래서 어우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예. 아니 저 애도 일반 유치원을 가놨더니 일반 유치원에도 2년 차 때인가 뭐 그때부터 영어 수업이 들어가는데 바로 레벨을 나눠요. 그러니까 친구는 하이 레벨 갔는데 얘는 밑으로 가면 네. 바로 영어 울렁증 생기고 기분 나빠한다고. 네. 엄마들이 일단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교육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유아 영어 학원은 정말 선택의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계대출 돈이 딱 넘어가는데 저게 내 돈이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눠보죠. 머니의 김현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자, 앞서 또 영상을 봤는데요. 국민들의 가계대출이며 뭐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그 빚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빠의 월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아빠가 빌릴 수 있는 돈도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 이 대출이 늘어나는 거는 그거 자체만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 빚의 종류가 무엇이냐, 성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늘어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뭐 악성 부채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대출에 좋은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는데 네. 그중에 악성 대출이란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떤 거는 은행에서 봤을 때 이건 악성대출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지는 않지만 보통 예를 들자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 혹은 뭐 월세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뭐 자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순자산을 증가하는데 이 좋은 영향이 있는 그런 대출들은 우리가 좋은 부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생활비를 하기 위해서 받은 카드론, 뭐 마이너스 통장 혹은 뭐 카드 할부 이런 소비성 부채 같은 것들은 이 나쁜 부채라고 보고 빨리 갚아서 없애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20대 직장 다니는 여성입니다.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늘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달 카드값이 다 갚지 못하고 리볼빙으로 다음 달로 넘기곤 하는데요.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늘 200~300만 원씩 결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리볼빙이 안 좋은 거라곤 하지만 이거라도 없었으면 카드값이 연체되고 저는 신용 불량자가 됐겠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은데 당장 쓸 돈이 없으니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까? 진짜 그 악순환인 거죠. 네. 리볼빙.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리볼빙이라는 게 저는 이자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리볼빙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리볼빙 하면 뭔가 용어가 멋져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돌려막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일부 약정된 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번 달에 긁은 카드가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뭐 50%만 결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하면 100만 원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50%인 50만 원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달도 또 카드를 긁을 거 아니겠어요? 100만 원어치 긁었으면 그 긁은 카드값 100만 원 플러스 지난달에서 2월된 50만 원 합쳐져서 150이 되는 거고 이 중에 또 절반인 75만 원만 결제가 되고 나머지 75만 원은 또 다음 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카드값이 뒤로 밀리는 그게 이제 리볼빙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 급한 불은 일단 끄는데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왜 우리말에 조삼모사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막 그러니까 급한 불은 일단 끄긴 끄는데 그 이후에 막 눈덩이처럼 그러면은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원금만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자가 문제예요. 이 리볼빙의 이자율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두 자릿수를 넘어갑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20%인데 거의 20%에 육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연체 이자율보다 리볼빙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체하시면 안 되잖아요, 고객님. 연체 안 하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리볼빙 서비스 이용하세요라고. 근데 이게 더 높아. 무서워. 그런데 세상에. 연체는 안 되지만 그래서 내 신용도에 문제는 없겠지만 오히려 높은 금리를 이용한다. 뭐 우리가 은행 신용대출 금리 보면은 한 5에서 8%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리볼빙 서비스는 그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고금리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달 카드값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확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빚을 빚으로 갚는 돌려막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되겠지, 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금 만기가 코앞이라서 그 예금을 깨는 게 너무 아까워서 다음 달이면 예금 만기인데 이걸 깨가지고 빚 갚는 건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단돈 10,000원이라도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이미 적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적자의 폭은 커지겠죠. 빚도 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이 소비를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소비를 줄여라라는 게 사실 저만 해도 사실은 뭐 이렇게 사치를 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네. 조영구 씨랑 같이 살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정말 결혼한 이후로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데 손 못 대고 있어요. 근데도 정말 아주 풍푼이 들어가는 돈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또 이제 이 패턴이란 게 있기 때문에 줄이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맞아. 같아요. 예. 근데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뭐 커피 한
항상 못 사 먹나? 혹은 뭐 맞아요. 나를 위한 선물로 뭐 이 가방 하나 못 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그 가방이 상당 액수일 것 같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할 때 기분 좋게 내가 한번 쏠게 한번 이렇게 탁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러려면 또 지출을 줄이기가 참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굵직한 소비, 진짜 뭐 가방, 명품 이런 걸 사게 되면 그게 큰 거니까 그런 건 나 사지도 않는데 줄일 게 뭐가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구들과 먹는 술 한 잔 이거 다 끊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또 그리고 면이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시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3번 살 거 뭐 1번 정도만 사고 또 요즘에 많이 늘어난 게 배달 음식 이런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데 배달 음식 조금 귀찮더라도 직접 가서 포장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뭐 2번 먹을 거 1번 먹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요. 네. 그런 소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이게 모이면 또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들 먼저 습관적으로 쓰는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좀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좀 끊기는 힘드니까 일단 줄여라. 네.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 이제 이 관성적으로 쓰는 소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솔루션은 이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기존에 들고 있던 보험을 깨거나 혹은 뭐 갈아타기 한다고 하나요? 뭐 이렇게 바꾸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보험 리모델링 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을 조금 고치는 건데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보험들이 옛날에 가입한 보험이 좋습니다. 네. 웬만해서 안 깨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거 고정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은 아예 들춰보질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보험이 있다면 혹시 나한테 불필요한 건 아닌지 이걸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전에 어처구니 없이 든 보험도 있어요. 네.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심근경색에 보험 나오는 거 이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무슨 암, 심근경색, 이건 좀 뇌졸중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보험을 해지하는데 네. 앞으로 들어갈 날이 더 많으니까 그거는 그냥 끊는 게 낫겠더라고요. 근데 손해는 좀 보긴 봤는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전에 확인도 안 하고 얘기만 듣고 했던 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줘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아무래도 보험이 좀 어려운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이 설계를 해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설명을 거의 100% 신뢰를 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겁니다라고 해서 가입하는데 이게 그 상품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느냐, 아이들 이 어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좋은 보험이겠죠.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안 맞는 것처럼 그런 거 그거를 내가 5세 때부터 들어가. 세상 엄청 궁금하실 것 같은데. 몇 년이에요? 지금 4학년인데. 그러니까. 의외예요, 의외. 이게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는 보험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주된 보장이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게 되면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주된 보장이라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이 사망보험금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걸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세요. 내가 사망하게 되면 우리 남겨진 가족들은 어쩌나 이 걱정에 가입을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그 남겨진 가족들을 걱정해야 될 시기는 내 이 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 나이가 70대고 80이 됐을 때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알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때는 이 가장의 사망이 치명적인 게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보장의 만기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70세, 80세, 100세까지도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나는 자녀들이 독립하는 뭐 60세 혹은 65세까지만 사망보험금이 필요해.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는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10에서 20% 수준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10%, 20% 싸는 게 아니라 종신보험이 10만 원이라면 이런 정기보험은 만 원, 2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90%가 싸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들을 가입하시게 되면 이 보험료를 확실히 아낄 수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실 조영구 씨가 보험을 엄청 많이 들어놔가지고 얼마 전에 정리를 싹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사망보험을 많이 들어놨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순간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고 들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잘 몰라요. 일단 그런 거 싹 정리하고 네. 교육보험은 조금 남겨뒀거든요. 그 교육보험 같은 건 좀 괜찮지 않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보험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많이 유행을 했었던 보험이에요. 자녀들의 학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이제 미리 준비하셔라라는 차원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이제 교육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이 장기간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등록금에 쓰세요. 뭐 20년 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비라는 게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은 중간에 사교육비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고정 지출이 늘어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대학 들어갈 때는 목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보험의 특징이 중간에 그렇게 돈을 유동적으로 꺼내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고요. 장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좀 비추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뭐 필요 없는 보험을 이렇게 정리하고 네. 다음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세 번째 솔루션은 금융 비용을 좀 조절하라. 금융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빚으로 지출되는 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이분에게 저축이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아니죠. 리볼빙. 빚을 갚아야지. 아까 뭐 20% 육박한다는데 그렇죠. 지금은 저축해봐야 한 4%도 안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빚부터 갚는 게 맞죠. 그 정기예금 적금 요즘에 진짜 고금리 상품 찾아봐야 4%, 5% 하거든요. 그런데 리볼빙으로 뭐 20% 가까운 이자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해약할 수 있는 정기 적금 예금이 있다면은 그 아까워하지 말고 해약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연말정산 때 도움받는 세액공제 혜택 받는 그런 상품들은 해약하게 되면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건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금 담보대출처럼. 그런데 이 담보대출의 이자율이 금융기관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또 같은 뭐 은행권, 즉 뭐 증권사 이런 곳이라고 해도 같은 금융 권역이라고 해도 이자가 천차만별인데요. 싼 곳은 그 연금저축에 대해서 플러스 뭐 한 1, 2%밖에 이자를 안 붙이기 때문에 그런 금융사를 일단 찾아본 다음 연금저축을 기관 이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은행에서 뭐 B 증권사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으니까 금리가 싼 곳을 찾아가지고 옮기신 다음에 이걸 담보대출 받아서 급한 불, 리볼빙을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리볼빙을 없애라, 막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분은 일단 생활비 지출부터 먼저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비용을 조절해야 빚이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사연도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월세, 공과금, 생활비, 기존의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 보증금으로 받은 대출은 2천이 넘고 신용카드도 연체가 돼서 카드론을 받아 메꾸기 시작한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저축은행에 대출까지 받아 돌려막기 하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데요. 이제라도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말 저 사연 읽으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막 갈수록 태산이다 막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연 보니까 아직 저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취직이 돼야 좀 안정적으로 빚을 좀 갚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취직이 되면 좋겠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취직까지 기다리기에는 빚이 훨씬 더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빨리 정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니까 당장의 금리도 너무 높고요.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거라면은 이 매월 부담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또 갚기 위해서 다른 빚을 또 구상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2금융권까지 갔다는 건 심각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대출을 한꺼번에 묶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신용점수에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1금융권, 은행권에서 빚을 내신 다음에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이 대출을 그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가급적이면은 길게 받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대출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10%라고 해도 이 3년 동안 나눠서 갚게 되면 한 달에 내는 금액은 32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금리가 2%라고 하더라도 1년 안에 상환하겠다. 그럼 매달 갚아야 될 돈이 84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매월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빚을 낼 수 있어서 한 곳에서 가급적 은행에서 빌려서 길게 갚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분께서는 지금 카드론 얘기 나오고 저축은행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직장이 있으시면 주거래 은행이 있고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책 대출이라고 하는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햇살론, 미소금융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신용도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증을 해주는 그런 대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햇살론, 미소금융, 또 맞춤 대출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로 뭐 채무가 많거나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워낙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뭐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대표적인 상품을 보면 저신용자 그리고 저소득자 뭐 이런 분들한테 해주는 이 저금리 대출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한도는 좀 제한되지만 신규 카드 발급 지원도 해드리고요.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창업 운영 자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은 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이쪽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콜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자세한 정보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준비했는데 이건 신지연 씨가 좀 전해주시죠. 네.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주식 투자로 재미를 좀 봤다는데 저는 주부라 모아둔 비자금도 없고 해서 마냥 부러워만 하던 차에 친구가 요새 핫한 종목을 알려주며 안 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용돈이나 좀 벌어볼까 해서 알아보니까 인터넷 뱅킹 소액 대출이 이 자격 조건이 낮고 받기가 쉽더라고요. 남편 몰래 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휴지 조각이 될 판입니다. 이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하는데 이 주식 어쩌면 좋을까요? 남편 알면 저 쫓겨날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런 사연이 있는 댁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이거 뭐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넣어놓으면 남 산 주식만 되지 내가 산 주식은 안 안 돼요. 되거든요. 맞아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 지금 이게 요즘에 굉장히 문제인데요. 일명 이제 손쉬운 대출이라고 합니다. 쉽게 빌릴 수 있다는 건데 이분뿐만 아니라 20대 청년층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인터넷 은행의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은행의 대출보다는 손쉽게 빌릴 수 있는데 이 신용대출 잔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출들이 생활비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뭘까요? 이것. 네. 보통 뭐 유흥이나 뭐 약간 여행 막 이쪽? 그것도 문제인데 네. 이게 이 힌트가 있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저 알 것 같아요. B2. 네. 이게 빚내서 투자. 그렇죠. 아니 그래도 빌려서 여행이라도 갔으면 뭐 남는 거라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남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 빚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그러니까. B2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암호화폐나 주식 한창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등하면서 관심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할 돈은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었다, 투자할 곳 없나 해서 몰리는 곳이 이제 인터넷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뭐 신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도 또 혹은 직장이 없더라도 소액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이런 소액 대출 상품에 기대 가지고 비투를 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소액으로 딱 빌린다 이런 뜻의 소액 대출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게 급하게 조금 이렇게 받고 네. 근데 사실 좀 이렇게 빨리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 2, 300 빌리는 모양. 네네네. 맞습니다. 이 소액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50만 원에서 뭐 많아봐야 300만 원 정도라서 소액 대출이라고 부르는데 단점은 자격 요건이 좀 낮다 보니까 즉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다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데 뭐 높게는 20%까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소액 대출이 뭐 가계부채 증가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또 연체율하고 연체액이 지금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터넷 전문 은행의 연체율이 지금 저렇게 급증을 한 겁니다. 그러네.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이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뭐 100, 200으로 아쉬운 소리 하느니 내가 그냥 이자율이 좀 높더라도 빌리고 갚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네. 이자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10,000원을 빌리는데 이게 이자율이 20%다. 연이자율이니까 네. 1년으로 따지면 2,000원이거든요. 네. 소액 대출이 그게 사실은 이 문제점을 못 느끼게 하는 가장 위험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질질질질 이 사연
그러니까 보내주신 분도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는 네. 지금이라도 피해를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해라. 이거는 그러면 빨리 팔고 나와라. 정리해라. 정리해라. 이 네. 말이신 거죠. 그게 쉽지가 않지. 사실은 맞아요. 이분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는지까지의 정보는 없기 때문에 뭐 이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에 유행을 했었던 이 초전도체 관련 네. 뭐 이런 주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런 거라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이자 불어나는 걸 막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나름 뭐 우량주다, 대형 이 성장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셨는데 뭐 외부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빠진 거라면 그런 것들은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갖고 있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걸 공부를 하고 투자했으면 이렇게 난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일단은 이분 뭐 지인 말만 듣고 그런 것 투자를 같아요.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그 종목이 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네. 다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또 아직은 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털고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인터넷 뱅킹이 아무래도 또 이자율도 높고 하니까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뭐 가족 모르게 이제 받으셨는데 이런 대출은 가족분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싹 정리를 하시는 게 마음도 평안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짜배기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희 작가의 개인전 더 리듬 오브 에리어가 오는 10월 20일까지 서울 비트리 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실을 재료로 작업하는 섬유예술가 윤정희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실과 파이프의 형태적 유사성에 주목한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가볍고 따뜻한 특성의 실과 단단하고 차가운 특성의 파이프를 결합하여 만든 작품들은 일정한 크기의 파이프 위에 색색의 실로 옷을 입히듯이 감싸 파이프의 견고함과 실의 따스함의 조화를 보여줬는데요. 미니멀하고 절제된 구성 안에서 명랑한 색상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면의 리듬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 쌀쌀한 가을 전시회에서 온화한 감성과 온기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가는 건지 이렇게 으슬으슬해요. 아침. 그러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뭐 쌀쌀함을 넘어서 저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일교차가 요즘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